네, 자산 운용 관리에서 좀 요거 좀 체크하고서 진행할게요. 뭐 지금은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주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반도체 섹터죠. 네, 반도체 섹터가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 관점에서는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주식 시장은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상한 그대로 움직이죠. 네, 여튼간에 제가 여기 써있네. 피크라고. 올 상반기 피크 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자산 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주식, 채권, 뭐 환율, 이건 뭐 환율이라고 보다는 환차익이라고 할 수 있죠. 환차익 좋아하시죠? 이런 단어가 더 메리트가 있죠. 네, 주식, 채권, 환차익, 그 다음에 부동산, 금, 비트코인, 그 다음에 유가, 원자재, 뭐 은행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뭐 나머지는 저거죠. 그냥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은 별로 그거는 뭐 본인의 옵션이기 때문에 네, 여튼간에 현물 관점으로 좀 볼게요. 현물 투자 관점으로 여하튼간 뭐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주식시장 좋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주식시장을 주목하셔야 되죠. 채권 쪽 주식은 이제 아시죠? 하도 떠들어댔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 쪽 말씀드려 볼게요. 채권 쪽은 지금 채권 금리가 상승하죠? 아까 보셨죠? 3.8%까지 상승했습니다. 3.8%까지 상승하다 보니까는 뭐가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싸게 살 수는 있어요. 채권 가격이 지금 떨어지니까 싸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채권을 사실 때 ETF용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현물 거래할 수 있는 이제 일반 채권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채권은 좀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ETF 쪽 채권을 만약에 사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그 투자금 운영하실 때 고민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왜냐면 그게 수익률이 좀 달라요. 그 현물 쪽하고 금융상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지금 당장에는 싸긴 싼데 빨리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싸게 채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긴 있는데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ETF 채권이 있고 현물 채권인데 현물 채권은 괜찮아요. 현물 쪽이기 때문에. 근데 ETF 채권 쪽은 수익률 방식이 좀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건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채권 쪽은 떨어지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도 빨리 인하할 것 같진 않아요. 뭐 당장 인하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인하 해봤자 내년 초에나 인하할까요? 그러기 때문에 채권 쪽은 지금 솔직히 그냥 싼 맛에 사는 거지 수익 관점의 영역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채권을 이제 시장에서 팔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도 받아먹고, 그리고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채권을 통해서 수익을 내시려고 한다면 장기 채권물을 사실 수밖에 없잖아요. 단기 채권물을 해봤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 아니니까. 장기 채권물이 채권 가격이 더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장기 채권물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좀 골치 아프 이렇게 말 거지? 골치가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사시는 거는 자유신데 어차피 여러분들의 돈이니까. 네, 타이밍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쯤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채권이 싼 거면 알겠어요.
근데 워낙 그런 거 좋아하시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싼 가격대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그거 하여튼 뭐 그거 뭐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몇 달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쪽은 환율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1300원대에서 놀지 않나요? 근데 저는 환율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려올지. 제 생각에는 1300원에서 지금 1200원대 또는 뭐 1100원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1300원대죠. 1323원대. 근데 환율은 지금은 뭐 아직까지 근데 빠지죠. 그러니까 환율이 뭐 이렇게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빠질 때도 그냥 이렇게 서서히 빠지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환율 쪽이 약간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많이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환율이 무슨 천천히 움직일 거예요. 여하튼간에 약간 빠지는데 저는 뭐 좀 기다려 보려고요. 환율 쪽은 12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1200원 초반 아니면 1100원 네, 여기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환율 쪽은 2,000원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환율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환율도 마찬가지죠. 제가 모든 그 전환점에 요거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든 이제 채권도 마찬 가지고 모든 게 전환점이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 아마 이때까지 올라갈 거냐? 11월 달, 12월 달 그때까지 올라갈 거냐? 그 다음에 빠지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쪽이라든지 환율 쪽이 오히려 올라가겠지. 약간 반대 개념이 있어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기점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모든 거에 반대되는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올라간다니까요. 올해는 올라간다고 부동산 가격. 그러다가 내년엔 빠진다고요. 내년부터 부동산 쪽은 내년부터 한 2, 3년까지 빠질 거예요. 2, 3년 동안. 근데 이제 부동산을 요새 저 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돈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올해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동산 쪽을 사신다고 한다면 이미 이미 구매를 계약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늦었어.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실소유자분들은 올해 반드시 사실 분들은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 언론에서 매체에서 나오죠. 가격 올라간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뭐 언론에서 나오는 그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는 것이 약간 뭐 너무 특정한 몇몇 물건에 대해서만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올라가는 건 맞아요. 안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가는 건 맞고 다만 이제 그것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주식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가요. 그런 반등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거 모멘텀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지. 네, 그래서 여하튼간에 부동산 그냥 하지만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죠. 실수요자 입장에서 반드시 올해 집을 사셔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놓여 있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것까지 다 그려드렸잖아요. 이거 부동산 사이클, 부동산 가격 시세 전망 사이클. 제가 이때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때가 매수자 우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매도자 우위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가 가장 싼 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11월 달까지 올라가다 그 다음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겠지. 하여튼간 주식하고 부동산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있어요. 다만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저 내년부터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쪽 혹시나 집을 진짜 올해는 나는 살 생각은 없는데 뭐 내년부터는 집에 대해서 구매하고 싶다,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언제 사셔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내년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아마 계속 빠질 거라고요. 근데 이게 안에 빠지는 그게 2, 3년 정도 걸려요. 2, 3년 정도는 약세일 거예요, 부동산 쪽. 근데 이 바닥에서 못 산다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부동산을 바닥에서 절대 못 사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거에 세력들이 하는 영역이고. 그러면 부동산을 많이 사신다고 한다면은 나는 부동산을 그러니까 집을 꼭 사야 됐다. 그러신 분들은 내년 연말쯤, 내년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 그러니까 이때 사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이게 너무 좀 그렇죠. 부동산 사는 걸 알려줄게요.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뭐 앞으로도 한 20%에서 40%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년차가 될 거예요. 1년차. 그 다음에 여기가 2년차가 될 거예요. 여기가 2년차. 그러니까 올해 말고요. 여기가 올해고. 올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등해 준다고. 기술적 반등. 올해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올해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그림이라고. 이런 그림. 그러면은 여기가 2년 차고 여기가 3년 차일 거예요. 여기가 3년 차. 그럼 어디서 사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못 사신다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저점에서 못 사신다고. 왜냐면 물건이 없어요. 저점에서 물건이 있을 것 같아요? 물건 없다고요. 여기서는 거래가 안 돼요. 저점에서는 물량이 없다고요. 어디 언제 있냐? 1년 차일 때 여기가 있다고. 여기가 왜 있냐면은 이때가 왜 빠지냐면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경제가 경제 폭락이잖아. 폭락이다.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가 저는 타이밍이라 봐요. 언제 타이밍이냐면 저는 1년 차가 이때가 타이밍이라 봐요. 저 때가 왜 타이밍이냐면요. 이때 이제 집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집을 왜 내놓냐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장 돈이 급하잖아. 돈이 급하면 뭐 하겠어요? 집 팔겠지. 집 팔아가지고 집 내놓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잖아. 그분들이 집을 내가 1년차 됐을 때 내놔요. 이때 당시. 그러면 2년차 됐을 때 집을 내놓을 것 같아요? 2년차 됐을 때는 집 안 내놔요. 왜? 적응이 됐잖아. 1년차 때는 여기서 갑자기 경제가 폭망하니까는 겁나가지고 집을 내놓는다고요. 근데 2년차, 3년차는 집을 내놓을 것 같냐고요. 집 안 내놔요. 왜? 여기는 그나마 돈이 있으신 분들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생활을 버틸 수가 있는 분들이야. 여기서는 집 안 내놔요.
그래서 물량이 거의 없어요. 다만 집값만 떨어진 거지. 집값은 또 떨어졌는데 집을 팔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거래가 안 일어나요, 거의. 그러면 집을 살 타이밍은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저걸 거예요. 지금 2023년이죠. 그러면 2024년이에요. 2024년. 2024년 말에서 제가 보기에는 2025년 초 요때가 딱 집을 살 수 있는 적기입니다. 예. 왜? 이때는 경제가 폭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업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 돈을 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집을 급매물로 내놓을 거라고요. 그분들의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물건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하지만 2, 3년 차에는 이미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경기 침체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경제가 폭망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그냥 경기 침체예요. 예, 여기는 경기 침체라고. 그냥 여기는 적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경제가 무너졌구나. 무너졌어? 그러면 난 그냥 이런 상황에서 돈 아끼면서 그냥 버텨볼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집이 안 나온다, 물량이. 그나마 이때는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여기서는 거의 못 사요. 예, 그냥 사봤자, 예, 그냥 좀 내가 원하는 집은 못 삽니다. 그나마 사실 때가 이때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을 구매할 적기는 여기에. 2024년 네, 말에서 2025년 초 요때가 딱 적기고 그나마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슬슬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올라가려고 한다면 누가 팔겠어요? 아니 앞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동안 경제가 안 좋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팔겠냐고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안 팔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도 안 팔지. 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동안 버텼는데. 요만큼만 올라가도 안 팔아요. 그 다음에 올라간다고 막 분위기 띄울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나마 이때는. 여기는 거래가, 이때는 저거죠.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부동산 가격 쭉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여기죠. 1년 차지. 이때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그때 다들 깜짝 놀라죠. 아, 나 이런 거 몰랐는데. 나 경제가 폭망할 줄 몰랐는데.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현금을 확보하시려고 집을 내놓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하지만 저는 올해는 네, 올라갈 걸 봐요. 올해는 왜냐면은 주식 올라가잖아. 주식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가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대화 수준이 안 돼. 당연한 거 갖고서 뭔가 신기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금 쪽은 그냥 패스할게요. 금 쪽은 아직까지 물론 금이 안전자산이긴 한데 금은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해볼게요. 비트코인 쪽은 안 좋죠. 당연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네,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비트코인 쪽은 안 좋죠.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이 유동성 자금이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은 네,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원자재 쪽 유가 있죠. 유가는 빠지죠. 당연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석유 안 빠지겠어요? 당연히 지금 물가를 떨구려고 금리를 올린 건데. 아니 물가를 떨구려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뭐야? 물가 떨구려는 거잖아. 물가가 뭐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물건의 가격이잖아요. 물론 이제 경제 용어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물가란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산 가격. 물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유가도 다 떨어지죠. 경기 침체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석유를 쓰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전기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가는 저는 지금 뭐 70달러지만 60달러 깨죠. 최근에 6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저는 최소 못해도 50달러까지 깨진다고 봅니다. 최소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50달러 무조건 깨고요. 그 다음에 뭐 40달러, 30달러 다 거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뭐 심하면 20달러까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서부 텍사스 원유 인버스 요걸 한번 주목해 보라고. 요거는 ETF 쪽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쪽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은행이 지금 뭐 안정화됐다. 미국 은행이 안정화됐고 안정화 안 됐고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거는 우리하고 상관없고 안정화되든 말든 그건 상관없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죠. 신용 긴축이란 부분이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죠. 지금이야 뭐 소득 대비 대출이 80%대까지도 해주긴 하는데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대출이 부동산 특히 구매하시려고 하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 구매는 저잖아요. 레버리지 활용하시잖아요. 부채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소득 대비 지금이야 뭐 80%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50%까지 확 줄어들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신용 긴축이라는 영역이 단순하게 뭐 대출률이 줄어든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신용도도 떨어집니다. 그걸 잘 인식하셔야 돼요. 신용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신용도. 아시죠? 이거 써드릴까요? 경제가 폭망하게 되면 그냥 경제가 폭망했어요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폭망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신용도도 떨어진다고요. 근데 문제는 내 신용도도 하락하게 되면 이게 좀 힘들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용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제가 기업들 재무제표 분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부채가 많았던 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고 있어요. 예전에 뭐 부채가 뭐 200%, 300%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부채를 뭐 200%까지 떨고 다니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산 관리, 특히 현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나야 뭐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게 뭘 괜찮아요.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삶에도 피해가 오는데 나한테는 피해가 없을 것 같죠. 나는 공무원이고 나는 뭐 이제 안정된 직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다 영향을 받지.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떻게 쓰는지 영향 받습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국민들이라고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예전에 IMF 터졌을 때 그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었던 은행원 분들 어떻게 했어요? 은행원 분들 어떻게 되냐고요? 다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안정된 직장이 없어. 폭풍우야 폭풍.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경쟁력을 높여 놓으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도 솔직히.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런 영역이 아니야. 나는 괜찮을 것 같냐고요. 그렇진 않아요. 그때다 되면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터질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여하튼 간에 근데 이걸 말씀드렸어요. 은행의 신용 긴축 정책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긴축의 영역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이거는 단순하게 은행만 뭐 긴축했어요. 내 삶하고는 필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이런 영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되게 밀접한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각박해질 거예요. 삶이. 왜냐면 우리가 같이 공유해서 누렸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잖아. 그러면 뭐 하겠어요? 한정된 자원이잖아. 한정된 자원을 내가 먼저 선취하려고 경쟁하겠죠.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지금이야 어느 정도 풍부하다고 생각하니까 풍부하진 않죠. 지금도 풍부하진 않는데 물론 지금도 풍부하진 않아. 지금도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이만한 이제 자산이 있었는데 지금도 자산이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100명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눠서 이걸 썼는데 어느 순간 줄어들어. 더 줄어들어. 그러면 내 몫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뭐 하겠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겠지. 살고자 싶어서. 그러지 않겠어요? 삶이란 게 중요한 거니까. 내 가족을 잘 이렇게 보필도 해야 되고. 네, 여튼간에 그래서 이 은행 쪽에서 신용 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대출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할 영역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네, 자산 운영 관리는 요 정도 얘기할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고요.